8월 5일 월요일 밤 8시 51분입니다. 휴강이 끝나고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하는 날이었습니다. 날씨가 아주 연일 따뜻한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책 소개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목은 조선인 60만 노예가 되다. 청나라에 잡혀간 조선 백성의 순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주돈식이라는 분은 충남 천안에서 태어나고 서울대 사범대학 국어과를 졸업한 뒤 언론인을 거쳐서 김영삼 정권 때 공직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수직도 하고, 그 다음에 성남아트센터 후원회장으로 있다고 하는데, 이 책이 나올 때가 2007년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하고 계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저자는 이런 분이고요. 대략 이 책을 제가 읽었던 동기는 조선 노비 체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 또는 노비 관련된 자료나 책을 이렇게 검색을 하고 다운을 받거나 책을 사거나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연하게 이 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읽었는데, 이 책은 제가 참고로 당시에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려서 다 읽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화가 나서 두 눈에 불이 튀면서 읽다 보니까 정말 잡지 보듯이 빨리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 책입니다. 오늘 이 책을 한번 최대한 줄여서 소개를 하고, 제가 볼 때 그 감정이 잘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가는 글에서 1980년대 초 미국 하버드 대학 국제문제센터에서 1년간 연구원 자격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 당시는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인권 정책이 전 세계 내 화제거리이던 때였다. 그 무렵 하버드 대학가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무력 진압과 군사 정권 등장 등의 소식이 전해져 있었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 리 없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데 5.18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준비된 게 있어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영상으로 한번 찍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아직도 쿠데타가 자행되고 군사 독재를 벗어나지 못한 후진국이었다.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 인권과 인간 공출이라는 제목의 세미나 안내문이 붙었다. 인권이라면 마침 한국의 정치 상황과도 연관이 있던 터라 들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세미나에서 내내 얼굴이 화끈거릴 만큼 부끄러움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하다. 세미나 내용은 지금은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중에는 한국은 340여 년 전인 17세기에도 자기 국민을 청의 요구에 따라 청나라요 공출하듯이 1년에도 수십 명씩 바쳐온 나라인데 오늘이라고 해서 새삼 이런 나라에서 인권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한국인에게는 대단히 모욕적인 결론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책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 경로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2005년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부족함을 느껴 2006년에는 선양에 있는 청 전문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국내에서 볼 수 없던 자료도 구했다. 중국은 과거 마오쩌둥 시절에, 주석 시절에는 중국 공산당 역사만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도록 했고, 청나라 역사는 오랑캐 역사라며 뒷전으로 밀어놓았다고 한다. 그러던 것을 덩샤오핑, 등소평 시절의 개방정책과 함께 오랑캐 역사도 역사다라고 규정하고 본격적인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아주 실리적인 사람이죠, 등소평이. 쭉 나옵니다. 청나라 군대에 잡혀간 조선 백성들은 명나라와 벌인 전투에 군인으로 참여하거나 농사 짓는 데 투입되거나 건설과 북릉 앞의 대규모 호수를 파는 일 등에 투입됐다는 야사 같은 기록과 이야기들도 수집했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 책이 너무 무미건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료를 풀어쓰는 정도로는 당시의 역사 현실을 생동감 있게 느끼기에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당시 조선민중의 처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김분남과 길영복 같은 인물을 창작하였다. 예를 들어서 전태일 평전을 쓰면서 그 책 저자 변호사가 김계남이라고 하는 가명을 쓴 것 같은 그런 일종의 픽션인데 자료를 바탕으로 한 픽션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 상황이 생생해지고 이야기가 풍성해졌다는 느낌이 든다. 전쟁의 첫 화살 1636년 인조 14년입니다. 12월 13일 이른 아침 한 통의 장계가 조정에 도착했다. 청군이 8일 국경을 침입, 안주에 이르렀음. 황주에 있는 도원수, 김자점이 보낸 파발마가 밤을 새며 달려온 장계였다. 조선왕조 최대의 치욕인 병자호란 발발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병자호란이 시작됩니다. 청군의 본격적인 포로 사냥. 전쟁이 소강 상태에 있는 동안 청군들은 산성포위망을 유지하면서 이때를 수십만의 조선 포로를 마음 놓고 잡아들이는 기회로 삼았다. 교서관 창고지기의 아내가 오랑캐 진중에서 탈출해왔다. 그녀는 몽고 출신의 청군들이 섣달 금음과 초하룻날에도 백성들을 사로잡고 노락질하였으며 한성 안의 인가에 불을 질러 많은 집이 불탔다라고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이야기했다. 썰을 맞을 준비로 오가는 사람들까지 마구 잡았다면 평소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끊어서 스킵 해가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은 정묘년의 날을 겪은 뒤 조선의 군사력이 허약함을 개탄하곤 했다. 술이라도 한 잔 걸치고 오는 저녁이면 그는 더욱 격앙된 어조로 불만을 토로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높은 양반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판서, 참판은 물론이고 양반의 아들놈들은 군포 몇 피를 내고 모두 군역에서 빠지고 지방관리들은 죽은 사람과 어린아이들까지 병적에 넣어 군역자의 수만 불려놓았으니 전쟁이 나면 누가 사온단 말인가. 그리스의 노인이 100세가 넘어가는 노인도 많다고 하는 말이 있었죠. 연금을 타기 위해서요. 죽어버린 사람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가짜로 그 명부에 올려놓고 돈을 타먹었다는 겁니다. 나라가 썩어가는 나라는 이런 징조들이 똑같이 있나 봅니다. 조선에서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어미나 상복 입은 상주는 건드리거나 시비를 붙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조선의 풍습과 예의일 뿐 청나라의 점령지 군대에 적용되는 군율은 아니었다. 조선의 많은 부녀자가 이를 착각하는 바람에 희생이 컸다. 안 건드릴 줄 알았으니까요. 희생이 컸다는 겁니다. 청나라 군대에서 보면 아이를 안거나 업은 부녀자는 아이를 떼어서 던지면 그만이었다. 청군이 휩쓸고 간 지역에는 유독 눈 속에 얼어 죽은 아이들의 시신이 많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사회든 국가든 약해지고 남의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거나 또는 경제력이 약하게 되면 아이와 여자가 가장 많은 순환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유아 사례율이 사망률이 높아지고 여자들이 가장 손쉽게 경제 활동에 들어 진입할 수 있는 몸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잃었다가 귓전에 들려오는 큰 소리에 눈을 떴다. 60여 명의 남녀가 늘어서 있고 청나라 군인 5명이 칼을 빼어들고 당장이라도 내려칠 태세였다. 서너 명은 창을 비껴잡고 있었다. 주변을 살펴보니 산골 외딴 곳으로 집 두어 채만 있는 대추나무 꼴이었다. 유별나게 까치집이 많은 큰 참나무를 보니 위치를 알 것도 같았다. 분남의 집에서 한나절 거리 정도에 있는 곳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 부대에서 몇십 명씩 억류된 여자 포로들이 한데 모이고 몇백 명이나 되는 여인들이 군막 4곳에서 함께 지내자 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겼다. 나중에는 그 관기들이 잡혀있는 여자 중에서는 관기들도 있었는데 관기들이 슬그머니 밤에 포로 숙소로 빠져들어가서 새벽녘에야 돌아오면서 떡이나 곡식 가루를 얻어 가지고 와서 옆 사람에게 주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희한한 일 중에서 창피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개성관계의 일이다. 처음에는 그녀 혼자 밤에 군막을 빠져나갔다가 오더니 하루 이틀이 지나자 밤에 빠져나가는 여자가 수십 명은 된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렇게 많은 조선 여자들이 청군 군막을 찾아간다는 소문이 도처에서 들려오자 듣기에도 민망했던 한숨떼기, 한숨을 많이 쉬어서 한숨떼기라 그래요. 개성관객이 이렇게 말했다. 밤에 청나라 놈들 군막에 간다고 말들이 많아요. 그러자 개성관기는 서슴없이 말했다. 여기에도 정경 부인이 있어요? 정숙을 따지냐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소문인지라 솔직히 여기 있는 여자들 치고 청나라 군인 손을 안 거친 사람 있어요? 점잖은 채 그만들 하라고 해요. 조선 고관들은 관기는 내친 김에 제 서름이라도 풀어내듯 수화됐다. 내 조선 고관들 수청도 많이 들어봤지만 사람 대접하기는 청나라 군인들이 오히려 나아요. 조선 고관들은 우리 기생들을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 잠자리에서 가지고 노는 심심풀이 놀이개쯤을 알아요. 그에 비하면 청나라 군인들은 떡덩어리라도 주지요. 살구나무 댁도 나한테 떡을 얻어 먹었다고요. 가슴에 비수를 꽂는 듯한 대답이었다. 조선 포로 60만. 포로들은 대부분 절망과 낭패감에 빠져 있었지만 백정 출신의 기령복은 포로가 된 뒤 오히려 신이 나 있었다. 여진인들은 수렵과 채집이 생업이어서 조선에 와서도 소, 돼지, 닭 등의 가축을 도살해서 주식처럼 먹었다. 그렇지만 이들은 짐승을 처리하는 방식이나 요리법이 거칠었다. 고기를 그대로 삶아서 둘러앉아 베어 먹는 식이었다. 이를 지켜보던 길영복이 몇 마디 조언을 한 것이 인연이 되어 그들은 짐승을 도살하거나 다룰 일이 생기면 의뢰 그를 찾았다. 여진군에서는 짐승을 잘 도살하는 사람이 중요하게 대접받았다. 조선 양반들이 청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발로 차이고 얻어맞으며 천민처럼 취급받는 반면 길영복은 어엿한 길씨가 되어 있었다. 길영복은 나는 백정 출신이라며 신이 난 듯했다. 포로들은 질투심도 나고 안이 꼽기도 했다. 여보 길서방 나라가 망해간데 혼자 신명난 듯하구려. 글쎄 그건 그렇지만 나는 이제야 짐승에서 사람이 되었으니까 또 세상도 달라졌고. 조선인들이 과연 일제시대 때 일본 치하에서 살았던 게 더 괴로울까요? 아니면은 조선 조정과 양반 치하에서 살았던 게 더 괴로웠을까요? 이런 데서 정황들이 보이죠. 조선 백정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다른 자료를 하나 삽입해 놓은 게 있어서 소개하자면은 신분 차별과 해방 과정이 이 사람들의 신분이 해방되는 게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에 의해서 신분이 해방되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불가촉 천민처럼 이 사람들은 아주 따르게 모여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려고 하니까 일반인들이 그 백정 아닌 사람들이 거부하고 반대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따로 이제 형평운동, 형평은 이제 공평하게 하자는 그런 건데 형평운동을 벌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형평운동을 행사를 하는데 몇백 명이 수백 명이 침입을 해가지고 기습해서 때리고 그래서 일제 경찰들이 그 사건을 가서 처리를 하고 말리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는 아직 우리 한국 사회에 남아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공직에 있다거나 시험을 쳐가지고 이렇게 임용이 되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엘리트 의식이 남달라가지고 뭐 때문에 남다른지는 모르겠지만 남달라가지고 그렇지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약간 깔보는 듯한 걸 저는 살아가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쟤는 공무원 아니잖아. 예를 들어 쟤는 몇 급이잖아. 자기들끼리도요. 그 다음에 준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마 그 사람 아마 그 계약직일 걸 하면서 이렇게 차별을 하고 또 장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묘하게 그 깔아내는 그런 그 의식을 갖고 있는 듯해요. 그 결국 장사하는 사람 아니가? 이러면서요. 장사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못 버는 장사하는 사람이면 대놓고 까고요. 돈을 좀 벌었는 사람에 대해서도 뭐 장사해서 돈 버는 인간 아니가? 장사꾼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에 대해서도 장사하는 사람 아니야? 장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장사하는 사람조차도 트럼프에 대해서 비하하는 걸 제가 듣고 속으로 굉장히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도 장사하면서 트럼프가 장사꾼 아니었어 라고 결국 걔 장사꾼 아니었어? 이렇게 하면서 장사하는 자기 상인인 자기도 이렇게 먹물을 오히려 우대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정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제 세상이 달라졌지 않소. 나 같은 상놈도 알아주는 청나라에 가서 사는 거죠. 거기는 양반 상놈 구별도 없다더군요. 백정은 짐승도 살만 잘하면 알아준대요. 양반님들 잘 살아보세요. 저는 여기에서 그 조선인들이 조선에는 조선식 공산주의가 이미 펼쳐지고 있었는데 이 일제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양반 체계가 무너지니까 가장 불만이 있었던 자들은 저는 그 양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득권들. 그 다음에 일제가 무너지고 다시 공산주의로 되돌아가게 갔으면 좋겠다고 바랬던 세력들도 역시 그 양반 체계라고 양반층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유민주 제도라는 듣도 보도 못한 걸 덜컥 이식해버린 이승만 세력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양반 세력뿐만 아니고 또 여기에 이렇게 백정이라든지 이렇게 하층 계급으로 대우받던 계층들도 역시 공산주의를 선호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공산주의는 계급을 타파한다는 것을 명분을 내세우고 노동자들을 우대한다는 슬로건을 걸었기 때문이죠. 물론 그건 다 거짓 슬로건이지만요. 예를 들어서 양반의 소유에서 국가의 소유로, 양반의 농노에서 국가의 노비로 넘어가는 것일 뿐인데 양반층이든 밑에 하층이든 다 깜빡 속아버리고 공산주의를 좀 선호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양반들에게 도움받은 것은 없고 뺏기기만 했어. 소를 잡아 피, 내장, 족발을 발라내고 가죽으로 물건을 만들어 약간의 돈이라도 벌면 이런저런 구실로 돈을 빼앗아 갔어. 한 동료는 허가 안 된 소를 잡았다고 곤잠 100대의 삼천리 밖으로 쫓겨나고 그 마누라와 어린 딸은 종이 되었어. 사람을 죽여서도 벌이 이렇게 가혹하진 않을 거야. 완전 탈레반의 시대입니다. 조선은. 완전 야만의 시대입니다. 이 체제가요. 만주 땅에 들어선 포로들. 도망자 문제로 행군 포로들은 매일 시달림을 받았다. 국경선에 가까울수록 도망자가 많아졌다. 하루에 100여 명이나 된다고도 했다. 도망자가 늘어나자 조선 관청에서도 잡아 청군에게 인도했다. 항복 문서 조항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래요. 두 번 이상 도망한 자는 귀에 구멍을 뚫어서 한 대 묶어 끌고 갔다. 지금 탈북자가 북송될 때 이렇게 코나 귀에 구멍을 뚫어서 손과 발이 묶인 채 그렇게 끌려간다 그래요. 그리고 악질인 경우에는 악질인 그 탈북자가 악질이 아니고 끌고 가는 사람들이 악질일 경우에는 다리를 올라타서 이렇게
내려앉아가지고 뭉개버리거나 시멘트로 이렇게 공구리를 친다 그러죠. 그렇게 콘크리트로 아주 그 갑을 만들어서 그렇게 끌고 간다 그래요. 그 사이에 이제 뭐 안에서 변기를 다 싸고 짐승처럼 끌고 가는 거. 짐승은 그렇게 안 끌고 가죠. 짐승도. 2분 이상 도망한 자는 귀에 구멍을 뚫고 한 대 묶고 끌고 갔다. 송아지의 코를 뚫어 한 대 묶고 끌고 다닌 것과 같다. 인정이니 사람 대운이 하는 것은 처음부터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조선 포로는 소유물이며 산 재산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여기 각 줄을 달아서 설명을 하나 붙여놓은 게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바빌론에게 망한 뒤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다. 당시 이스라엘 인구는 25만 명이고 세 차례에 걸쳐 잡혀간 포로는 4,600명으로 인구의 약 1.8%에 해당된다. 포로 수에는 여자와 어린이가 포함되지 않아 실제는 4만 6천 명 정도일 거라는 주석도 있다. 이에 비해 병자호란 때 잡혀간 조선 포로 60만 명은 조선 인구를 1,000만 명으로 볼 때, 당시에 1,000만 명으로 볼 때 6%에 해당한다. 추운 겨울에 2천여리를 끌려간 이들의 행렬은 역사상 유례없이 참혹한 것이었다. 라고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1637년 2월 속환 문제, 그러니까 다시 데려오는 속환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됩니다. 속환 업무를 맡은 속환사 신계영이 도착했다. 청나라 황제의 명에 따라 그간 금지되었던 노예의 공개 매매가 1637년 인조 15년 5월 17일 이른 아침부터 성 및 남쪽 채소밭에서 시작되었다. 이미 노예가 된 조선 포로들은 매매나 속환의 대상이었다. 세자와 대군은 편의복 차림으로 수행원 없이 매매 장소에 나갔다. 매매 장소는 아침 일찍부터 시장 바닥처럼 붐비고 시끌벅적했다. 매매를 위해 멀리 조선에서 온 사람과 포로로 잡혀온 이들이 처음 만났다. 부둥켜 안고 몇 시간이나 울며 사연을 말하는 사람, 반가움을 이기지 못해 절을 하는 사람, 아예 목 놓아 곡을 하는 사람. 그야말로 천지가 슬픔으로 가득했다. 옷은 흙으로 더럽혀지고 찢겨진 채여서 행색의 초라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얼어터진 손발을 주무르며 저마다 내는 신세 한탄인지 곡소리인지 위로인지 분간할 수 없는 소리들이 온 천지를 뒤덮었다. 한 어머니가 딸을 속하려고 했다. 돈 주고 이제 다시 구해오려고요. 딸은 자기 집이 윗마을 송부자댁 논을 소작하여 네 식구가 간신히 먹고 사는 형편임을 잘 알고 있었다. 한 해 소출을 다 합쳐보아 200냥이 넘는 속가 사오는 돈요. 내지 못할 처지인 것이다. 청나라 사람은 300냥을 속가를 불렀다. 어머니는 애 같아서 200냥으로 하자고 했다. 딸은 200냥도 어머니가 어떻게 낼 요량인지 걱정이었다. 그러나 청나라 사람은 250냥을 불렀고 더 이상은 내려주지 않았다. 어머니는 애 같아서 울기도 하고 집안이 어렵다며 사정도 해봤지만 청나라 사람은 이 아이는 여기 청나라에서도 왕의 시녀나 여진인의 첩등으로 이만한 가격에 살 사람이 많고 이 여자를 잡아온 군인들이 원래 비싸게 팔았다라며 깎아주지 않고 버텼다. 청나라 사람의 태도에 몹시 화가 나서 절망한 이 딸은 옆에 있던 칼로 자신의 목을 찔러 자살했다. 심양일기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노예를 사러 오는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건강 상태부터 본다. 먼저 옷을 벗긴 다음 앞뒤를 살피고 피부를 본다. 그리고 나체인 채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키고 걸음을 걸어보게 해서 관절을 본다. 다음으로 발바닥과 치아를 본다. 여자를 사서 첩으로 사면하는 사람은 여자의 가슴, 성기, 채모 등을 구체적으로 살핀다. 조선에서 곱게 자란 여인들, 특히 낯선 남자 앞에서 나서본 일조차 없는 여인들은 하루아침에 포로가 되어 이역만리에서 벌거벗고 여러 사람 앞에 서야 하는 수모를 겪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느꼈다. 이 명령을 거절하여 수많은 조선 여자 포로들이 이 노예시장에서 채찍을 맞고 이슬처럼 사라졌다. 세자와 대군은 죄 없이 살던 조선인이 왜 이렇게 되었나 싶었다. 죄 없이 사는 게 아니라 국가가 약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편으론 민망하고 다른 한편으론 조선인들이 가요워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다. 이들은 다시는 노예시장을 찾지 않았다. 아니 찾을 수 없었다. 세자는 이 노예시장에서 본 바를 심양장계에 상세하게 기록했다. 환향녀, 돌아올 환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자를 환향녀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어릴 때는 시골에서 그 노인분들이 말 안 듣고 자꾸 놀러 다니고 시내 놀러 다니는 딸들을 보고 할머니들이 자기 손녀 보고 네 환양년 되고 싶냐? 어? 이 환양년 같은 년아 이렇게 욕하고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손녀한테 청나라에서 속환이 진행됨에 따라 조선은 고향에 돌아온 여자라는 의미의 환향녀 문제로 소란해졌다. 이 환향녀라는 말에서 정조관념이 없다는 뜻의 환양년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환양년은 대부분 본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벌어진 일이다. 좌의정 최명길이 의견을 내놓았다. 신이 전에 선양에 갔을 때 사족으로 속환하기 위해 데려오기 위해 따라간 사람이 매우 많았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하는 모습이 마치 저승에 있는 사람을 만난 듯하여 길을 가다 보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걸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명예를 알아주자라고 하는데 또 다른 그 대신은 그런 거를 이제 반대하는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부는 인간의 대륜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여자들은 남편의 지방과 이미 대의가 끊어진 것입니다. 어찌 억지로 합하게 하여 사대부의 가풍을 더럽힐 수가 있겠습니까? 조선 여자들이 뺏겨갈 때 지켜주지도 못해놓고 돌아온 여자들의 명예를 자기 앞날의 입신영달을 위해서 걸림돌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일본에 조선을 뺏기고 난 뒤에 인제 와서 또는 그 당시에 나중에 또는 인제 와서 애국자인 양 하는 사람들이 얼굴이 구역질나는 얼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속환녀들의 귀환이 늘고 있는데도 조정에서는 그들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조선으로 들어오는 입구 개울에서 목욕을 하면 모든 부정이 씻어진다라며 다분히 미신적이고 심리적인 처방을 내렸다. 그리고 널리 구제한다는 의미로 넓을 홍자와 구제할 제자를 합해 이곳을 홍제원의 개울이라고 했다. 현재 홍제동을 말합니다. 홍제동. 홍제동의 유래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처녀 공출. 시녀를 보내지 않는다. 청나라의 재촉이 세자관에 빗발쳐 조선은 몇몇 시녀 후보를 보냈다. 조선이 각 고을에서 뽑아 보낸 여인들이라고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여자노비, 기생, 주모, 관노 등이었다. 이 여인들에 대해 마부대는 미리 신원을 파악하고 당초 약속한 사족은 아닐지라도 어찌 천한 것들을 보내느냐며 힐난했다. 마부대라는 것은 마차 같은 데 앉는 그 안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 만주족으로 이 사람은 사람 이름입니다. 제가 보니까 만주어 발음은 잉굴다이라고 하는 조선 침공 때의 장군을 말합니다. 마부대라는 사람은. 마부대는 주모와 기생은 양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서방을 둔 정부나 창녀를 말합니다. 양한적. 주모와 기생은 양한적이며 천한 것이다. 노비가 어찌 황제 측근에서 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고는 다시 분부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며 일단 퇴짜를 놓았다. 얼마 후 다른 연인들을 골라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 청은 한 번에 20여 명의 처녀를 요구했다. 1년에 100여 명의 조선 처녀들이 강제로 차출되어 청에 갔다. 이 처녀 공출은 수십 년간 계속되었다. 나라가 살려니 백성들에게서
딸까지 빼앗아 보내야 했다. 백성들은 조선궁에 보내는 처녀도 내놓아야 했다. 오로지 목숨 하나 보존하기 위해 재산은 물론 아들과 딸 등 가족까지 내놓아야 하는 실정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뒤에 참고문은 단행본 책들과 논문들이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제시대 때 징용공이나 그 위안부 그리고 그 정신대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시끄럽습니다. 지금 또 특히 정신대는 위안부와 떡 반죽이 되어 가지고 구별하는 사람도 없어요. 정신대와 위안부를. 이 좌익들은 이 좌익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좌익들은 저는 북노당 남노당으로 나누어서 봅니다. 지금 현재 집권 세력들을 저는 같은 대한민국의 그 이념 체제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남노당의 후신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은 스탈린이 휴전선 38선 이북에 북한 지역에 공산주의를 이식하면서 사람들에게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서 친일파 숙청, 반일 감정 이런 걸 내세우라고 하는 지령이 있었습니다. 효과를 톡톡히 봤죠.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수립될 때는 소련의 괴뢰 정부가 수립될 때는 오히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조리 일제시대 때 부역했던 사람들로 채웠습니다. 지금 좌익들이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이승만 정권이 친일 정권이었다고, 물론 일제시대 때 일했던 사람들이 이승만 정권에도 섞여 있었습니다. 일을 일단 해야 되니까요.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던 농민들을 갑자기 공직에 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죠. 아무튼 숫자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모조리 다 일제시대 때 부역했던 자들로 채운 것이 바로 소련 괴뢰국인 북한의 조선노동당이었는데, 그때 사용했던 그 반일 감정을 지금 정권도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이라는 말을 내세워가지고 국민들의 반일 여론몰이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한창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소녀상, 이제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시고 있는 중이니까 소녀상을 세우죠. 그 다음에 징용공 문제를 더욱더 불씨를 살리고자 근거도 없는 그 노동자상이라고 하는 거, 일본 사람이었다고 하잖아요. 가짜죠. 이 좌익들은 늘 가짜, 거짓말을 해요. 선동에는 가장 핵심적으로 쓰이는 게 바로 거짓말이니까요. 그 조선 노동자상을 또 세워가지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한일 관계는 반드시 끊어져야 되는, 그리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한미일 동맹 체제도 삼각 동맹도 반드시 끊어져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의 미션입니다. 그 사람들은 제껴놓고요. 그 사람들은 설득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체제하고는 완전히 분열된 사람들입니다. 요즘도 보면 민주노총이 역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정대협이라고 하는 그 좌익 단체들이 역시 나서가지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이제 뭐 또 시위 바람을 불어넣고 있긴 한데, 좀 있으면 좀 커지는 걸 봐서는 양상을 봐가면서 연예인들이 또 살살 나올 수도 있겠죠. 똑같습니다. 이 좌익 시위가 하는 그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은 항상 똑같습니다. 또 지금 언론에서는 뭐 몇 명이 모였느니 뭐 한국일보 같은, 또 경향신문 같은, 뭐 저 정도도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만, 오히려 그걸 부추겨주고 있는, 지난 탄핵 국면에서의 촛불이 늘어나는 행태와 메커니즘이 똑같습니다. 그걸 만들어내고 있죠. 그 앞전에는 광우병에서 보여줬고요. 그들은 그렇다 치고 조선처녀상, 끌려갔던 조선처녀상,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조선처녀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탈북자들을 중국에서 북한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하게 처벌받겠죠. 그걸 중국이 지금 같이 하고 있잖아요. 동업자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북한의 10대 여자아이들이 중국의 아저씨들에게 300만 원대에 팔려가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처녀상을, 환양녀상을 중국 대사관 앞에 만들어 봅시다. 괜찮잖아요. 똑같은 원리니까 그걸 막을 필요가 없는 거죠.
막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북한 처녀상, 지금 끌려가고 있는 북한 처녀상, 탈북자상을 또 어디 뭐 상징적인 청와대나 중국 대사관 앞 정도에 세우는 것도 저는 괜찮은 퍼포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빈자리 하나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가서 그 이렇게 목도리도 감아주고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중국에 대해서 과거에 조선 처녀들을 끌고 가고 남자들을 데리고 가서 노역을 시키고 했는 그 돈을 그 협상을 통해서 좀 받아내보는 건 또 어떨까요? 그 협상도 한번 진행해 볼 만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도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인식을 하고 공부를 하고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교훈을 얻고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무덤 파서 시체 뜯어먹듯이 먹는 좀비들처럼 늘 과거를 팔아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아킬레스건을 붙잡고 있는 이 저질 좌익들을 보니까 오죽하면 환양여상을 만들자, 북한 처녀상을 만들자, 배상금을 요구해보자 라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인들은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일각에서는 동남아 사람들을 비하합니다. 무시하고, 또 그 중에서는 베트남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근데 제가 겪어본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근성이 강하고 똑똑합니다. 특히 여자들이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고 역사인식이 똘똘하게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느 그 다른 동남아 사람들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비교하자면 여느 다른 동남아 여성들과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똘똘하고 기계가 있어요. 저는 우리 한국인들이 베트남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역사관, 미래관에 있어가지고는요. 베트남에 대해서 제가 이 노예에 관련돼서 보다가 베트남으로 연결해서 보다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들이 배울 점이 상당히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좌익들의 좀비 같은 구린내 나는 역사관이 지금 한반도를 뒤엎고 있는 시절에 중국에 끌려갔던 조선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관심이 없는 책인데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소개를 해 봤습니다.